예, 계속해서 우리가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에 연기, 일기 변화를 간단하게 봤는데요. 다시 한번 좀 보고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이제 메커니즘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래프로는 어떻게 또 이해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기에 우리가 K0 연기의 자본 스탁이라는 뜻입니다. 1인당 연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이 5일 때 5를 가지고 있으면 1인당 산출량, 1인당 GDP는 1.71이 될 거고요. 5에 3분의 1승을 하면 그 가운데 이제 50%가 투자가 되고 나머지 50%는 소비가 되겠죠. 생산한 것 중에 여긴 투자입니다. 생산한 것 중에 50%는 투자를 하고 나머지 50%는 소비를 한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0.85만큼이 투자가 되고 최초에 가지고 있었던 1인당 자본 스탁의 10%가 감가상각되기 때문에 0.5만큼이 마모되고요. 그래서 연기에는 얼마만큼의 넷 인베스트먼트가 발생하게 되냐면 1인당 투자 0.85에서 감가상각인 0.5를 빼면 0.35만큼 넷 인베스트먼트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기회에 1인당 자본 스탁이 0.35만큼 늘어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이제 1기 초에 생산 활동에 투입할 수 있는 1인당 자본 스탁의 크기는 5.35가 되겠죠. 그래서 K0 더하기 0.35를 하면 이게 이제 5.35가 됩니다. 한 번 더 해보면 5.35를 투입하면 1인당 GDP는 1.75만큼이 되는데 5.35의 3분의 1승이 1.75가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소수점 밑에 자리 수가 더 많은데 그냥 편의상 제가 1.75로 반올림해서 표현한 거고요. 1.75 가운데 50%가 투자가 되고 나머지 50%는 소비가 됩니다. 그래서 1.75의 50%인 0.87이 투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기에는 얼마만큼이 감가상각되냐면 1기에 생산활동에 투입된 자본 스탁이 5.35니까 5.35의 10%인 0.535만큼이 이제 감가상각이 돼요. 그래서 넷 인베스트먼트 1기에 넷 인베스트먼트는 이 둘의 차이인 0.34만큼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0.87 빼기 0.53이 0.33인데 이거 반올림해서 0.34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2기 초에 K2를 우리가 계산해 보면 5.69가 되고 같은 프로세스가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5.69를 투입해서 생산하고 그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합니다. 최초에 투입된 자본 스탁의 10%가 감가상각되니까 우리가 마찬가지로 2기에 넷 인베스트먼트를 계산할 수 있고요. 0.32. 그럼 이제 늘어난 추가적인 자본 스탁이 다음 기 초에 생산활동에 투입될 수 있으니까 3기 초에 1인당 자본 스탁은 6.02가 되고 같은 방식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은 쭉 늘어납니다. 이제 여기에서 한 가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넷 인베스트먼트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감소합니다. 물론 이제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나중에 제가 그림을 통해서 반대되는 경우도 보여드릴 텐데 넷 인베스트먼트가 감소한다는 건 뭐냐면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5에서 출발했습니다만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조금씩 줄어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비교적 크게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났지만 한 10기 정도가 지나면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0.22 정도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계속해서 줄어들어서 이게 언젠가는 0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죠. 실제로 0으로 수렴합니다. 자, 만약에 실제로 0으로 수렴한다면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이라고 하는 것도 이 첫 번째 5에서 출발했지만 처음에는 많이 늘어나다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증가분이 점점 작아지고 결과적으로는 증가분이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도 1인당 자본 스탁도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어느 일정한 값으로 수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 그 다음에 1인당 투자, 감가상각, 그 다음에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우선 1인당 자본 스탁부터 보시면 1인당 자본 스탁의 경우에 이제 5에서 우리가 출발을 했고요. 5에서 출발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처음에는 좀 크게 늘어나다가 점점 증가분이 작아져서 궁극적으로는 어떤 값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어느 일정한 값으로 수렴합니다. 대략 뭐 한 11점 얼마로 수렴하겠죠. 그래서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이제 중요한 성질 가운데 하나가 자본 축적의 로우 오브 모션이 계속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자본 스탁이 늘어나는 가장 중요한 이제 경제 성장의 메커니즘인데요. 그러니까 일정한 자본 스탁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되면 그 중에 일부를 투자를 하고 일부는 감가상각되고 계속해서 이제 자본 스탁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장의 메커니즘이 퍼머넌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영구적이진 않습니다.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가 5장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확인해 봐야 되는 중요한 성질 가운데 하나인데 우선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는 거예요. 이제 그럼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 이후에는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나타나지 않는 것 아닌가? 예, 실제로 더 이상의 경제 성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이제 메시지가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중요한 모형의 그 핵심적인 포인트, 어떤 펀치라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 스탁의 축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자본 스탁의 축적으로 인해서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까지만 보시면 되고요.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이제 한계가 지금 말씀드린 일정한 수준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이 수렴해 버리고 나면 더 이상 경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건 맞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모형의 한계고 그 이후에 이게 50년대에 나온 1950년대에 나온 논문이기 때문에 벌써 60년 가까이 지난 이야기잖아요. 반세기가 훨씬 더 전에 나왔던 연구 결과이기 때문에 지금은 솔로우 성장 모형을 경제 성장의 그 패러다임으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개도국에서 초기 단계의 경제가 성장해 가는 과정, 예를 들면 한국의 60년대, 70년대, 80년대, 70년대, 80년대 한국 경제의 성장을 설명하는 중요한 어떤 패러다임은 제시할 수 있지만 선진국의 경제 성장을 설명하는 데는 사실 한계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솔로우 성장 거시경제학자들이 솔로우 성장 모형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해서 경제 성장에 대한 이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현실에서는 이걸 그대로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고 여기서 보셔야 되는 것은 솔로우 성장 모형의 이제 핵심적인 메시지가 현실의 어떤 부분을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면 경제학 모형 중에 현실의 모든 상황을 다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모형은 누군가 그런 모형을 만약에 만든 다음에 바로 계속해서 손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그건 불가능한 작업이고 왜냐하면 경제를 구성하는 그 경제 주체들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다양한 소비자들, 가게, 그 다음에 기업들, 기업의 규모도 다 다르잖아요. 기업이 큰 규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업종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르고, IT 기업들이 있고, 제조업체들이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있고, 정부의 형태도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방정부도 있고, 중앙정부도 있고, 공공부문, 공기업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떤 모형을 만든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퀘이션 사실 3개, 4개로 솔로우 성장 모형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 경제에는 얼마나 많은 이퀘이션이 필요하겠으며 그 이퀘이션을 정말로 풀 수 있을까? 실제로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이퀘이션 혹은 함수 이런 것들로 다 표현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어떤 솔루션이 존재할까? 도대체 뭘 보고 싶은 것이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싶은 것일까? 이런 이제 무수히 많은 질문들을 우리가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하튼 1인당 자본 스탁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됩니다. 이건 이제 제가 간단하게 이 앞에 이 테이블에서 사용한 숫자를 그대로 여기 이제 10기까지만 계산을 한 건데 이건 제가
100기까지 계산한 거죠. 우리는 앞에 테이블에서 여기까지만 본 거예요. 여기까지만 10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하는지만 본 것이고, 이 그림은 이제 100기간 동안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쭉 시간을 늘려보면 이런 패턴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인당 GDP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1인당 GDP는 어떻게 계산되는 것이냐면, Y는 A의 K의 3분의 1승인데 우리가 편의상 A는 1이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1인당 GDP인데, K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한다면 당연히 Y도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야 되겠죠. 그래서 1인당 GDP도 대략 1.7 정도에서 출발하겠죠. 5의 3분의 1승이 1.7이니까 1.7에서 출발해서 대충 한 2. 얼마의 값으로 수렴하게 돼요. 1인당 GDP도 따라서 수렴하게 됩니다. 일정한 값으로. 왜 그러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니까 생산함수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성질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축적의 로우 오브 모션과 관련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테이블에서 보시면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은 어떻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 가는지, 우선 1인당 투자는 생산한 것 가운데 50%니까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자본 스탁이 10%였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인당 투자는 어떻게도 표현할 수 있냐면 1인당 GDP의 일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50%의 K의 3분의 1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이게 1인당 투자입니다. 그래서 50% 0.5가 바로 투자율, 저축률이라고 우리가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감가상각은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의 일정 비율, 우리가 감가상각률을 10%로 앞에 테이블에서 가정을 했으니까 0.1 곱하기 K가 되겠죠. 각각 생각해 보면 1인당 투자도 우리가 K로 표현을 했고, 감가상각도 K의 함수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투자에서의 K도 마찬가지로 1인당 자본 스탁이 여기에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니까 1인당 투자도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겠죠. 1인당 GDP도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고, 그 다음에 1인당 투자도 일정한 값으로 수렴해요. 자, 처음에 1인당 투자가 검은색입니다. per capita investment가 대략 한 여기에서 0.8 얼마에서 출발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이나 1인당 GDP와 굉장히 비슷한 패턴을 따라가죠. 처음엔 빠르게 늘어나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서서히 늘어나다가 일정한 값을 수렴하겠죠. 두 번째로 감가상각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이 10%인데 여기서 자본 스탁이 1인당 자본 스탁이 일정한 값으로 컨버지 하니까 감가상각도 당연히 컨버지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출발점은 K0가 5였으니까요. K0, 5에서 출발하니까 당연히 감가상각은 0.5가 되겠죠. 그래서 0.5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다가 1인당 자본 스탁이 더디게 증가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더 흘러가면 일정한 값을 갖게 될 거예요. 당연히 감가상각도 처음엔 빠르게 늘어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일정한 값을 갖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보셨으면 좋은 것은, 그림에서 이제 뭐 우연히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은 점으로 수렴하는 것처럼 보여요. 같은 점으로. 실제로 같은 점인가 아니면 비슷한 점인가? 실제로 같은 점으로 수렴합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다음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텐데,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져요. 그래서 net investment는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이 수렴하게 되면 그 점에서 net investment는 제로가 되겠죠. 또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은 점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점으로 수렴한다. 혹은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인 net investment가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수렴한다는 표현을 자꾸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얘기해서 시간이 아무리 오래 흘러도 0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이제 미분의 개념이잖아요. 미분의 개념은 사실 그 점에 딱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극한의 성질도 그런 거죠. 시간이 아무리 충분히 흘러도 n을 무한대로 이제 보내야지만 그게 이제 0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가기 전까지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예, 영겁의 시간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0에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살표로 넷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0으로 수렴한다고 표현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림은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인데 이거 그냥 넷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같은 것이죠. K 프라임 마이너스 K를 그려놓은 것이고 이건 궁극적으로 넷 인베스트먼트와 동일합니다. 근데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가 0으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도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0으로 수렴한다는 걸 그림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한번 관심 있는 학생은 이건 제가 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림을 그렸지만 이 테이블을 이용해서 그냥 엑셀로도 똑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엑셀로 작업한 거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식, 이퀘이션, 포뮬라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100기까지 이렇게 쭉 드래그 다운 하면 그러면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는 것은 대충 이그젬플을 통해서 솔로우 성장 모형이 이렇게 작동할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인투이션은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는 이제 간단한 그림을 이용해서 실제로 사실 경제학자들이 좋아하는 형태의 접근 방법이죠. 앞에 그림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인투이션을 얻기 위한 뭐 그냥 간단한 방법이고요. 이건 이제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워요. 하나의 이그젬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케이스 스터디에 불과한 거고 이제 우리가 일반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그림으로 그래프로 한번 표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그림과 좀 다른 것은 좀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앞서 그림에서는 이걸 제가 시간에 대해서 표현한 거고요. 보시면 다 지울 필요는 없고 시간에 대해서 이쪽이 시간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래프의 가로축은 다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전 페이지의 슬라이드에서 이제 이거에 대응하는 것이죠. 시간.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16페이지에서 보려고 하는 그림은 가로축에 시간을 표시한 것이 아니고 1인당 자본 스탁을 표시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시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시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관계에 있는 그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할 때 거시경제 전체에 충격이 옵니다. 그럼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뭐 GDP는 어떻게 되고 고용은 어떻게 되고 뭐 투자는 어떻게 되고 주택시장은 어떻게 반응하고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간에 따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거시경제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주제들인데 거시경제학자들은 이걸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상태로 표현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긴 합니다만 타임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혹은 상태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가 어떤 상태에 떨어지게 되면 GDP도 늘어나고 뭐 실업은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 떨어지게 되면 GDP는 하락하고 그 다음에 실업률은 상승하고 또 이런 물가 상승률은 또 뭐 떨어지고 이런 식의 이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테이트가 어느 시점에 어떤 스테이트에 떨어지느냐로 표현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이트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거시경제학의 흐름을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어서 그렇게 생각해보면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그러니까 가장 간단한 이그젬플은 굿하고 bad state 두 개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상태와 나쁜 상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둘이 확률은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뭐 가장 간단한 예는 여러분의 그 감정 상태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좋겠죠. 나의 감정 상태. 오늘은 2분의 1의 확률로 뭐 동전 던지기를 해도 괜찮습니다. 2분의 1의 확률로 기분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이 되면 다시 동전 던지기를 해서 뭐 앞면이 헤드가 나오면 기분이 좋은 거고 테일이 나오면 이제 기분이 나쁜 거고 이런 식의 그럼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good, good, bad, bad, 뭐 good, bad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런 이제 패턴을 좋고 나쁘고 이렇게도 이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설명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한 사람의 감정 상태는 good 아니면 bad이잖아요. 두 개의 스테이트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접근 방법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거시경제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어떤 면에서 물론 그게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이 그림에서처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모든 가능한 상황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뭐가 더 좋고 나쁜지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다면 굳이 이걸 막 10기간, 20기간, 뭐 20년, 30년 이 기간 동안에 걸쳐서 굿뱃을 표현하는 것보다는 그냥 상태가 굿 아니면 배시고 각각이 실현될 확률은 몇 퍼센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실현 가능한 이런 스테이트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는 이런 방식이 더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현 가능한 스테이트들이 굉장히 많다면 그러면 사실 이렇게 스테이트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그런 것이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경제 상태가 스테이트가 비교적 제한적이다. 뭐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뭐 20가지 정도, 뭐 그 정도 밖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거시경제의 상황을 시간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보다는 스테이트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고요. 훨씬 더 편리하고 유용할 수 있고 반대로 실현 가능한 스테이트가 굉장히 많다면 그렇다면 뭐 1000가지, 10,000가지 이런 상황이라면 그렇다면 차라리 스테이트에 대해서 표현하지 말고 시간에 대해서 거시경제를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편리하고 유스풀 하겠죠. 심플하고 유스풀 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하고 싶은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를 할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우선 거시경제 상태를 1인당 자본 스탁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거시경제가 1인당 자본 스탁을 이만큼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5만큼 우리가 아까 이그젬플에서 이제 5에서 출발했으니까요. 5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출발한다면 이 거시경제는 어디로 갈 것인가? 마인랜드는 어디로 갈 것인가가 이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의 값이 1인당 자본 스탁이고 우리가 출발하는 점이 이제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솔로우 성장 모형을 구성하는 몇 개의 이제 이퀘이션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그 이퀘이션들을 다시 한번 여기에 적어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컵 더글러스 생산함수로부터 얻은 생산함수입니다. A의 K의 3분의 1승. 이제 두 번째는 투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투자는 I는 이제 S의 Y라고 썼는데 Y의 S만큼이니까요. Y 대신에 생산함수를 그대로 쓰면 S 곱하기 A의 K의 3분의 1승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생산함수 혹은 1인당 GDP. 두 번째는 1인당 투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감가상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감가상각은 현재 자본 스탁의 일정 비율만큼 감가상각률만큼 이루어진다고 했으니까요. 감가상각은 감가상각률 곱하기 현재 자본 스탁, 현재 생산활동에 투입된 자본의 일정 비율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식을 이용해서 이제 앞서 얘기했던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정말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다시 한번 여기에서 해볼 텐데요. 우선 생산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여기서 y나 small y나 뭐 k나 그 다음에 i나 감가상각이나 다 같은 그 제품이에요. 이거 저기 철이란 말이에요. 철. 그러니까 철을 투입해서 철을 생산하는 마인랜드라고 제가 표현했던 이유는 바로 이 투입되는 재화는 무엇이고 정체가 뭐고 그 다음에 생산되는 재화 혹은 서비스의 정체는 무엇인가 혼란스러울 수 있어서 다 같은 재화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철이고요. 그 다음에 가로축에 있는 것도 철입니다. 그래서 철을 투입해서 철을 생산하는 그런 경제예요. 그래서 여기 세로축 감가상각 투자 1인당 GDP 다 똑같이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동일한 재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생산함수부터 그려보겠습니다. 생산함수 K의 3분의 1승이고 A는 총 요소 생산성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우리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생산함수 이렇게 우리가 앞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랑
조심하셔야 돼요. 이 앞에 있는 이 그래프랑 다른 겁니다. 이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고 그래서 1인당 GDP가 늘어나는 걸 보여주는 것이지 이거 생산함수로부터 온 거지 생산함수는 아닙니다. 이건 생산함수로부터 얻은 것이지 생산함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로축이 K가 아니란 말이에요. 가로축은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래서 여기 있는 그림과 여기 밑에 있는 그림 다음 그림은 이제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생산함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가 이거죠. 2번식이 생산된 것의 일정 비율만큼 앞에서는 이걸 이제 우리가 50%라고 가정했는데 50%라고 가정한 이유는 이제 절반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5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투입하면 얼마만큼의 철을 생산해낼 수 있냐면 이만큼의 철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이게 대략 1.7 정도였죠. 네, 1.71만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 1일 때 A가 1일 때 1.7만큼을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거의 절반이 투자가 된다고 했으니까 전체 1.7 가운데 절반 정도가 이제 투자가 되는 것이고 나머지 절반이 소비가 되는 거겠죠. 이렇게 이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 곡선을 우리가 어떻게 그려볼 수 있냐면 우선 생산함수를 이렇게 그렸고요. 그럼 이 가운데에 제가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죠. 그림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생산함수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게 바로 Y는 A의 K의 3분의 1승인데 투자는 이거의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K를 이만큼 가지고 있었다면 철을 이만큼 생산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절반이 투자가 되니까 이만큼이 투자가 되고 나머지 절반은 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투자는 이 점을 지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K 뭐라고 할까요? K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반드시 투자는 이만큼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K가 만약에 이만큼이라면 K1이라고 할까요? K1, K2만큼이라고 한다면 철을 이만큼 생산할 것이고 생산한 것 중에 절반은 투자하고 나머지 절반은 예를 들면 투자율이 50%일 때 소비를 하고요. 그럼 반드시 투자 곡선은 이 점을 지나야 되고 1인당 자본 스탁이 K3만큼이라고 한다면 절반만큼을 투자를 하겠죠. 그래서 투자 곡선은 반드시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투자 곡선을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이 점을 지나도록 생산된 것의 항상 50%일 때니까 만약에 생산된 것의 뭐 한 30%만큼만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똑같이 같은 엑서사이즈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1인당 자본 스탁이 K1만큼일 때 생산한 것의 한 30% 요 정도 그 다음에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반드시 이 세 점을 지나도록 투자 곡선을 표시해 보면 약간 아래쪽으로 이렇게 지나도록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이 투자 곡선의 식은 바로 S의 A의 K의 3분의 1승 그래서 이 생산된 K만큼을 투입했을 때의 1인당 GDP의 S만큼이니까요. 그만큼이 바로 투자라고 했습니다. 투자 곡선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돌아가서 슬라이드로 그래서 투자 곡선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감가상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감가상각은 제가 다시 한번 여기다 그려보죠. 감가상각도 간단합니다. 감가상각은 현재 어느 한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의 일정 비율만큼 마모가 되는 거니까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 되겠죠. 가로축의 변수는 1인당 자본 스탁입니다. 어떤 경제가 스몰 K1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으면 감가상각률 예를 들어서 10%라고 한번 해보죠. 델타가 10%, 0.1입니다. 그러면 K1의 10%만큼이 감가상각되니까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감가상각은 가장 간단하게 한번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은 델타 곱하기 K라고 쓰고요. 이건 이제 마치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y는 AX라고 하는 어떤 직선의 그래프를 생각해 보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x는 가로축의 변수고요. 그 다음에 y는 세로축의 변수예요. 그러면 y는 ax라고 하는 식에서 a는 바로 직선의 그래프의 기울기, 슬롭을 표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을 우리가 xy 평면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가로축이 x고 다른 색으로 해보죠. 가로축이 x고 세로축이 y라고 했을 때 y는 ax라고 하는 직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반드시 원점을 지나야 될 것이고 이렇게 기울기는 a가 되겠죠. 이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감가상각이 델타의 k인데 가로축의 변수가 k란 말이에요. 그래서 k가 바로 가로축의 변수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건 철의 단위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가상각이 바로 세로축의 변수예요. 철이니까. 그럼 델타가 바로 직선의 기울기, 슬롭이 되겠죠. 그렇다면 감가상각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감가상각은 뭐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여기가 철, 그 다음에 기울기가 델타가 되겠죠. 그래서 현재 어떤 거시경제가 K1만큼의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다면 감가상각은 델타의 K1만큼 발생할 것이고, 더 많은 자본 스탁 K2만큼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니까 K2만큼을 가지고서 K2를 생산활동에 투입했다면, 그렇다면 감가상각은 더 많은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감가상각도 더 많아지겠죠. 그거에 비례해서. 그 다음에 K3만큼의 자본 스탁을 생산활동에 투입했습니다. 그러면 더 많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많은 자본 스탁이 마모가 되겠죠. 델타의 K3.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세 개의 식을 보다 더 일반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A의 값을 우리가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TFP의 값을 가정할 필요도 없고, 투자율의 값이 몇 %다라고 굳이 가정할 필요도 없고, 감가상각률도 굳이 델타가 뭐 10%이다, 15%이다라고 굳이 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그래프를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면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굉장히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앞서 우리가 봤던 그림은 스페셜 케이스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5에서 출발을 할 때 거시경제는 어떠한 방식으로 변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자본 스탁이 이제 5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으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한번 해보죠. K0가 5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K0. K0는 이제 0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림에서는 시간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시간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로 쓰거나 여기 제가 슬라이드에 글로 쓰거나 그 정도만 표현할 거고요. 그래서 가로축의 변수가 1인당 자본 스탁이어서 앞서 우리가 15페이지에서 봤던 그림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5에서 출발하면 얼마만큼을 생산할 수 있냐면 생산함수를 따라서 생산되는 걸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이만큼 생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일부가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이 투자가 되냐면 정확히 여기까지 투자가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게 투자고요. 1인당 투자. 그 다음에 5만큼이 생산활동에 투입되고 나면 감가상각이 발생하는데 얼마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하냐면 이 감가상각이죠. 그렇죠? 이만큼의 감가상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5만큼일 때는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가 0보다 크고요. 그러니까 net investment가 0보다 커지겠죠. 이 둘의 차이가 순투자니까 net investment가 얼마만큼 발생하냐면 이만큼 발생해요. 그래서 이 값이 바로 net investment가 됩니다. 그러면 net investment라고 하는 것은 1인당 자본 스탁이 추가적으로 늘어난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잖아요. 그러면 다음 기에 우리 0기에 5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1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얼마가 되냐면 5에다가 net investment만큼을 더해준 값이 되는 거예요.
자,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넷 인베스트먼트를. 그래서 이만큼이 넷 인베스트먼트겠죠. 그럼 1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은 넷 인베스트먼트만큼이 늘어나서 이만큼이 넷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러면 K1은 1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이제 여기가 되겠죠. 이게 바로 K1이 됩니다. K1은 5개 K0에다가 넷 인베스트먼트 0기에 이루어진 추가적인 투자, 순투자만큼을 더해준 값이 바로 K1이니까요. 그래서 K1, 1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찾을 수 있고, 자, 이제 1기가 되었습니다. 생산활동을 하게 되면 1인당 GDP가 이만큼 생산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투자는 이만큼, 투자,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이만큼 이루어지겠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순투자는 0보다 커지고요. 그래서 순투자가 얼마만큼 1기에 발생하냐면 이만큼 순투자가 발생하겠죠. 넷 인베스트먼트. 그러면 다음 기, 그러니까 2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은 1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인 K1에다가 1기의 순투자를 더하면 됩니다. 이 길이가 같아지도록 그림으로 표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만큼 1인당 자본 스탁이 추가로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K2가 될 거예요. 자, 이제 K2에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K2에서 생산을 하면 2기에 1인당 자본 스탁 K2를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생산은 이만큼 이루어지고요. 이게 1인당 GDP, 그 다음에 투자는 이만큼,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이만큼이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가 이 둘의 차이고요. 순투자가 이만큼 발생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3기의 1인당 자본 스탁도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기의 순투자를 여기 이렇게 더하면 이제 K3를 우리가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바로 K3가 됩니다. 계속 해보겠습니다. 무의미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자, 이제 3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우리가 가지고 3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0기, 1기, 2기, 3기에 각각 1인당 자본 스탁을 우리가 계속 트랙하고 있는 거예요. 3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생산을 하게 되면 GDP는 이만큼 생길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는 이만큼,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이만큼. 그래서 여전히 넷 인베스트먼트는 0보다 큽니다. 그래서 3기의 넷 인베스트먼트는 이만큼이고요. 그러면 4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찾을 수 있겠죠. 다음 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은 이번 기 1인당 자본 스탁에 이번 기에 이루어진 넷 인베스트먼트를 더하면 되니까 마찬가지로 이만큼 더해서 4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K4가 되겠죠. 그래서 4기의 1인당 자본 스탁도 계산했습니다. 자, 이제 4기가 되면 똑같이 이만큼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만큼 감가상각이 이루어져서 4기의 넷 인베스트먼트는 3기보다는 2기보다는 혹은 이전 시기보다는 조금씩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만큼이 4기의 넷 인베스트먼트가 되고 다음 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은 4기보다 조금만 더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K5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5기가 되면 마찬가지로 똑같이 투자와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이 엑서사이즈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걸 이제 금방 팔로우업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넷 인베스트먼트는 결국 뭐냐면 다음 그림에서 한번 보시죠. 넷 인베스트먼트는 결국 뭐냐면 이 둘의 차이라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바로 넷 인베스트먼트입니다. 투자와 감가상각의 차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쪽 영역에 있을 때, 그쵸, 우리가 앞에 그림에서처럼 이쪽 영역에 있을 때 이야기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쪽 영역으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또 다음에 이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계속해서 이쪽 영역에서 1인당 자본 스탁은 이 차이만큼 늘어날 거예요. 조금 또 늘어나고, 그 다음에 자본 스탁이 이만큼이 되면 그러면 넷 인베스트먼트는 전부 다 더 줄어들어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또 조금씩 늘어날 거예요. 그림으로 제가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투자 곡선과 감가상각 곡선을 그려서 우리가 넷 인베스트먼트를 표현을 했고, 넷 인베스트먼트가 0보다 크다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날 거예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여기서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하겠습니다. 감가상각이고요. 그 다음에 인베스트먼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냐면, 자, 이제 우리가 이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K 뭐 이런 6라고 한번 해보죠.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투자 자본 스탁, 넷 인베스트먼트는 이만큼이 될 거예요. 자본 스탁은 이만큼 더 늘어날 것이고, 그럼 이제 K7이 되겠죠. K7만큼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시작했을 때 넷 인베스트먼트는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면 K8은 여기에 이만큼을 또 더해서 K8을 찾을 수 있고요. 그래서 K8을 가지고 생산 활동을 하면 이만큼의 0보다 큰 넷 인베스트먼트가 생길 테니까 K9은 우리가 구할 수 있고, K9을 가지고 시작하면 넷 인베스트먼트가 아주 작아지겠죠. 그래서 K10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점점 넷 인베스트먼트는 작아질 거예요. 넷 인베스트먼트는 이제 0으로 가까이 가겠죠. K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다가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 아주 가까이 근접하게 되면, 그때는 1인당 자본 스탁이 꽤 많이 늘어나서 한 이쯤 도달하게 되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쯤 도달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넷 인베스트먼트가 0보다 크지 않고 0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는 넷 인베스트먼트가 제로가 됩니다. 그렇다면 자본 스탁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죠. 1인당.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굉장히 낮은 수준의 1인당 자본 스탁 5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꽤 이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설명을 해야 했는데, 자, 만약에 진짜 우연히 happen to be 1인당 자본 스탁이 지금 이 그래프에서처럼 K 스타만큼이었었다면 어떻게 될까? 정확히 K 스타에서 출발을 한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우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이 정확히 K스타만큼이었었습니다. 여기에서 출발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때의 투자는 이만큼이고요. 감가상각도 이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이 K스타 수준에서는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넷 인베스트먼트가 제로라고 하는 거예요. 순투자는 바로 제로가 됩니다. 그러니까 순투자가 제로라고 하는 의미,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이건 사실 현상 유지 정도만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여러분 살고 계시는 주택이라든가 아파트라든가 뭐 건물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점점점 노후되고 막 녹이 슬고 뭐 페인트도 벗겨지고 어디가 좀 이렇게 허물어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거는 왜 그런 거냐면 거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냥 감가상각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가치보다 점점점 이제 떨어지는 거고요. 만약에 페인트가 벗겨지거나 혹은 이제 녹이 슬거나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마다 즉시 보수를 하면 계속 현재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아진다는 것은, 이건 사실 메인티넌스를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현상 유지, 혹은 이제 메인티넌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메인티넌스가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아파트라든가 건물이 뭐 계속 지금 상태 그대로 이렇게 보이겠죠.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 수준이면 순투자가 제로가 되고, 순투자가 제로라는 얘기는 추가로 늘어나는 자본 스탁이 없다는 거예요. 당연히 줄어드는 자본 스탁도 없습니다. 그래서 K스타 수준에 딱 떨어지면, 우연히 딱 떨어지면,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게 되겠죠. 더 이상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계속 해왔던 얘기 좀 정리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K05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영역에서는 넷 인베스트먼트가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K스타보다 작은 수준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다면 어떤 경제가, 그렇다면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야 되는데, 그 이유는 투자가 감가상각보다 항상 커서 넷 인베스트먼트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K스타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이 수학적 개념을 좀 생각해 보시면, 극한이라고 하는 개념, 혹은 뭐 미분, 다 연결되는 것이니까 극한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실제로 K가 아무리 늘어나더라도 무한대로 가지 않는 이상은 K스타에 도달하지는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는 편의상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그러면 이제 K스타에 도달한다라고 그냥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수학적으로 말하면 K스타에 도달할 수는 없는데, 우리는 무한대로 간 것이 그냥 충분한 시간이 흘렀을 때라고 그냥 표현해도 괜찮으니까, 경작에서는 그 정도는 다 익스큐즈가 됩니다.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에 도달할 것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혹은 수학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K스타에 도달하게 되면, 그렇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겠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 더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렇다면 어떤 경제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K스타보다 컸다면 어떻게 될까? 이제 우리가 왼쪽 영역에서의 이야기는 했는데요. 이쪽 영역에서는 K스타 1인당 자본 스탁은 K스타 수준까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영역에서 출발한다면, 혹은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이 이 영역에 있었다면, 1인당 자본 스탁은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K스타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얘기했지만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이 영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K스타보다 컸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황은 현실에서 그렇게 빈번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인당 자본 스탁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이만큼 가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초의 자본 스탁이 좀 많았어요. 그렇다면 그때의 투자는 이만큼인데 감가상각은 훨씬 더 크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보다 감가상각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보다 감가상각이 더 크다는 것은, 이건 넷 인베스트먼트가 0보다 작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메인티넌스를 충분히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건물이나 아파트는 계속해서 노후되는데, 그 노후되는 정도만큼을 충분히 메이크업 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넷 인베스트먼트는 마이너스입니다. 인베스트먼트.
넷 인베스트먼트가 마이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K 프라임 마이너스 K가 넷 인베스트먼트와 같은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넷 인베스트먼트는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에요. 그런데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건 이번 기와 다음 기 사이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1인당 자본 스탁이 감소하는 거죠. 학생들이 하도 제가 글씨를 너무 못 쓴다 그래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이만큼 가지고 출발한다면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마모가 됩니다. 이만큼의 1인당 자본 스탁이 마모가 되겠죠. 그래서 다음 기가 되면 1인당 자본 스탁은 K0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K1은 얼마만큼이냐면 K0에서 이만큼을 빼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만큼을 빼서 다음 기의 1인당 자본 스탁을 표현하면 되겠죠. K1은 이만큼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보다 1인당 자본 스탁이 줄어드는 거예요. 다시 이제 K1에서 출발해 보면 여전히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1인당 자본 스탁이 마모되는 것만큼 충분한 투자가 사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럼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고요. 그 얘기는 여기에선 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얼마만큼을 소비하고 얼마만큼을 투자할 것인가는 그건 국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서서 결정하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각자 경제 주체들이 각자 다 알아서 주어진 소득 가운데 일정 부분을 소비를 하고 일정 부분을 저축을 하거나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의사결정의 결과물이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 경제 전체의 총 소비 C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경제 전체의 총 투자 I라고 하는 게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C와 I는 그냥 개별 경제 주체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기업도 그 의사결정 주체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겠죠. 그 의사결정 주체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면 경제 전체의 최적화, 물론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이 과연 최선이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내에는 매우 많은 왜곡과 그 다음에 이상한 정부의 정책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규제들, 우리의 의사결정을 왜곡하는 시장의 규제, 그 다음에 어떤 기업들과 같이 이상하게 행동하는 독점 기업들, 과점 기업들, 그 다음에 이상한 일들이 시장 경제 내에서는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우리가 선택한 소비의 집계와 투자의 집계가 과연 최선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하기 어렵지만 C와 I의 비율을 누가 결정하는 것이냐? 그냥 국가 경제 내에서 사람들이 최선의 의사결정을 해서 나오는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만큼의 자본 스탁을 가지고 있을 때 왜 그만큼 메이크업하지 못하느냐, 이걸 고쳐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은 사실은 전혀 메이크 센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만큼의 자본 스탁을 가지게 되었는가도 사실 이 가정 자체가 사실 조금 넌센스이기도 하죠. 조금 넌센스이기도 해요. 왜 이렇게 많은 자본 스탁을 가지고 출발하게 되었을까?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더 큰데 이것도 사실은 뭐랄까요? 이 퀘스천 자체가 사실은 적절하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여하튼 K1에서 출발했을 때 여전히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큽니다. 그러면 넷 인베스트먼트는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다음 기회 1인당 자본 스탁은 또 줄어들 거예요. 이만큼. 그래서 이만큼 또 줄어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K2를 찾을 수 있겠죠. 그럼 K2 수준에서도 여전히 1인당 투자와 감가상각을 비교해 보면 당연히 감가상각이 투자보다 더 크겠죠. 그럼 넷 인베스트먼트는 여전히 마이너스고 계속해서 1인당 자본 스탁은 줄어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K스타보다 높은 수준에서 출발하면 1인당 자본 스탁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이쪽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감가상각이 1인당 투자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줄어들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충분히 흘러서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K스타에 딱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이제 K스타라고 하는 건 어떤 점이냐면 투자와 감가상각이 같은 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인당 자본 스탁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습니다.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제가 K스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보다 더 적은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거보다 더 많은 자본 스탁을 보유하고 있다면 시간이 충분히 흘렀을 때 이 경제는 어느 점으로 수렴하게 되냐면 정확히 K스타로 수렴하게 된다는 걸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바로 이 그래프가 솔로우 성장 모형의 자본 스탁의 축적을 잘 표현해주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면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은 K스타로 수렴할 거고요. 반대로 K스타보다 더 많은 1인당 자본 스탁을 가지고 출발을 해도 K스타로 수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K스타에 딱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은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K스타에 도달하면 일정한 자본 스탁을 수준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그림에서 봤듯이 이 그림에서 봤듯이 여긴 지금 K스타보다 낮은 수준이겠죠. 그래서 K스타가 어디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림에서 왼쪽 첫 번째 그림, 위쪽에 있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5에서 출발했고요. 궁극적으로 11점 얼마로 수렴하잖아요. 이 값이 K스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K스타보다 낮은 수준의 자본 스탁에서 출발을 해서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렇게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K스타로 수렴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보다 낮은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이 뭐 일반적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은 우리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거고. 자,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이 어떻게 늘어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1인당 GDP는 어떻게 될까? 다음 그림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최초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K0였어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넷 인베스트먼트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자본 스탁은 늘어날 거예요.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이 경제는 K스타로 수렴하게 됩니다. 1인당 자본 스탁이. 그럼 그 과정에서 1인당 GDP는 어떻게 될까? 자, 이게 바로 생산함수였었어요. 그러니까 자본 스탁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1인당 GDP는 늘어나게 됩니다. K가 늘어나면 당연히 1인당 GDP는 Y도 늘어나겠죠. 근데 어떻게 늘어나는지 한번 보시면 K0에서 1인당 GDP는 이만큼이었을 거고요. Y0. 그 다음에 뭐 K1으로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면 1인당 GDP는 Y1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넷 인베스트먼트가 0보다 커서 자본 스탁이 K2로 또 늘어나면 그럼 또 GDP가 Y2로 늘어나겠죠. 자, 이렇게 자본 스탁이 K0에서 출발해서 K스타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생산함수를 따라 1인당 GDP도 Y0에서 출발해서 Y0는 K0에 대응되는 값이겠죠. Y0에서 출발해서 생산함수를 따라 이제 Y스타로 수렴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스탁이 늘어남에 따라 1인당 GDP도 대문자로 쓰는 게 좀 더 정상적인데요. 저는 그냥 소문자로 쓰는 게 편해서 1인당 GDP도 Y스타 수준으로 수렴하겠죠. 왜냐하면 1인당 자본 스탁 K가 수렴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1인당 자본 스탁은 자본 축적의 운동 법칙에 따라서 law of motion에 따라서 늘어나는 것이고,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남에 따라서 1인당 GDP도 늘어난다는 게 이제 솔로 성장 모형의 가장 핵심이 되는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챕터 5의 후반부로 가서는 솔로 성장 모형에 훨씬 더 많은 되게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솔로 성장 모형이 왜 우리가 거시경제학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하는 중요한 모형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물론 우리가 여기서 솔로 성장 모형을 더 깊이 있게 분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현대 거시경제학 경기변동 이론이라든가 경기변동이라고 하는 건 왜 어떨 때는 경제가 좋았다가 또 어떨 때는 또 나빴다가 요즘 또 이제
조짐이 좀 좋지 않죠. 거시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습니다. 저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만들고 있는 날짜가 10월 6일이에요. 여러분 강의 보통 하루 전날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어제 10월 5일이죠, 그렇죠? 10월 5일 어제 종합 주가 지수가 3,0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대두가 되는 문제가 국내외 경제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중앙은행 이 테이퍼링 시중에 이제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했었는데 팬데믹 상황에서요. 그래서 이제 우리로 하면 기준금리죠. Federal Funds Rate를 인상하거나 이제 테이퍼링을 끝내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팽창적 통화 정책을 종료하고 시장에 공급된 유동성을 회수하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통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이번 학기 마지막 부분에 다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 솔로우 성장 고용만 얘기하다 보면 현실 경제랑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회의감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다음에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 유가 상승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타나고 있고, 뿐만 아니라 석유뿐만이 아니라 원유 가격뿐만 아니라 비슷하게 지금 다른 원자재 가격들도 상승 압박이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도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 경제에서도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가 되어 왔었는데 올해 봄, 여름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경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제 주택 가격하고 주가 지수, 그 다음에 이제 가계 부채와 같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문제로 드러날 경우,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거나 가계 부채 문제가 거시경제에 굉장히 부정적인 충격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런 겁니다. 주택 가격이 어느 수준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주택 가격이 조정되기 시작하고 그와 더불어서 국내 경제 상황이 크게 나빠진다면 일부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이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이제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요, 일자리를 잃어버린다든가 그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소득 감소가 일부 계층에서 나타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대출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든가 혹은 이제 원금 일부를 상환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든 이제 이자 상환을 하거나 아니면 롤오버를 하거나 상환을 이제 연기하는 것이죠. 어떤 방식으로든 연체가 되거나 연기를 하거나 어떻게 이제 매니지를 하다가 더 이상 이제 불가능한 상황이 되면 그럼 이제 주택을 처분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뱅크럽트 리포트를 한다든가 이제 파산 신고를 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거시경제 내에 굉장히 확산이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노출이 되면 그럼 상당히 큰 충격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황이 크게 좋지 않아서 이게 연말까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조금 저도 눈여겨보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놀랐던 건 어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은 못 했었어요. 과도하게 높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그렇게 주식 시장을 그렇게 모니터링 하진 않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기업의 실적과 비교했을 때 좀 높다라는 생각은 있었는데 제가 기업의 실적을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닥칠 충격에 대해서 상당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시장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 컨선은 비교적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네, 그냥 제 생각 말씀드린 거고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들께도 우리가 계속해서 비슷한 얘기들을 이번 학기 내내 하겠지만
그냥 바람은 이번 학기 내에 그런 큰 충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고, 뭐 언젠간 이 충격이 어떤 형태로든 나타날 것 같은데, 좀 우려스럽기는 해요. 어떻게 될지, 과연 이제 정부가 충분한 정책 대응을 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대출 규제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는데, 뭐 그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인당 GDP가 어떤 식으로 늘어나는지 솔로 성장 모형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상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상 상태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가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더 이상 자본 스탁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솔로 성장 모형에서의 정상 상태,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고요. 뭐 어떤 교과서에서는 이걸 이제 균제 상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뭐 저는 정상 상태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데요. 균제 상태가 그 의미상으로는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국어 사전에 균제라고 하는 단어를 검색해 보시면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훨씬 더 가까운 데피니션이에요. 그런데 균제라고 하는 말이 아마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이 솔로 성장 모형을 공부할 때 균제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이건 사실 잘 쓰지 않는 단어여서 저는 잘 쓰지 않는 단어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균제라고 하는 단어도 쓴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응하는 1인당 GDP 수준이 Y스타인데,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 이 점이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점이 뭐 이런 점들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그 다음에 이게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GDP 수준이 되겠죠. 스테디 스테이트 퍼 캐피타 GDP입니다. 정상 상태에 대한 정의를 간단하게 해보면,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하는 것은 경제 내의 모든 변수들이 일정한 값을 갖는 상태로 어떤 변수도 증가하거나 감소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1인당 자본 스탁이 K스타 수준이 되면 더 이상 늘어나지도 감소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K가 변하지 않으니까 1인당 GDP도 변하지 않겠죠. 1인당 GDP는 생산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K가 변하지 않으니까 Y도 변하지 않겠죠. 여기에서 TFPA는 주어진 값이니까 당연히 변하지 않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인당 투자는 Y의 S만큼인데, Y가 변하지 않으니까 1인당 투자도 변하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은 델타의 K예요. 델타는 감가상각률로 일정한 값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에 일정할 테니까 감가상각도 일정하겠죠. 그래서 K가 K스타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Y도 변하지 않고 투자도 변하지 않고 감가상각도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히 그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이 됩니다. 간단한 이그젬플을 하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마인랜드는 시간이 충분히 흐르면 1인당 자본 스탁 K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죠? 15페이지로 돌아가 보면 이게 바로 스테디 스테이트예요. 이 상태가 스테디 스테이트입니다.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으로 수렴하는 것이고,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GDP 수준으로 수렴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투자, 스테디 스테이트 감가상각으로 수렴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의 증가분은 제로로 가야 되겠죠. 그래야 더 이상 1인당 자본 스탁이 증가하지 않을 테니까. 자, 이제 1인당 자본 스탁에 1인당 자본 스탁이 스테디 스테이트로 들어가게 되면, 그럼 이제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은 얼마나 될까?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죠. 그림에서 우리가 아까 그래프로 스테디 스테이트를 한번 표현해 봤었는데,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스테디 스테이트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었냐면, 감가상각과 투자 곡선이 만나는 점이었었어요. 여기가 투자, 감가상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만나는 점, 이 점에서 K스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은 어떤 의미냐면, 당연히 넷 인베스트먼트가 제로가 되는 점이니까 당연히 1인당 자본 스탁이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서는 안 되는 점이죠.
그래서 이 두 곡선이 하나는 직선이고 하나는 곡선입니다만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우리가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을 찾을 수 있는데 감가상각은 델타 K와 같고 투자는 S의 A의 K의 3분의 1승과 같아요. 그러면 1인당 자본 스탁,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에서의 1인당 자본 스탁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이 두 곡선이 만나는 점이니까 이 둘이 같아지는 K를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K를 찾냐면요. 바로 델타 K가 S의 A의 K의 3분의 1승과 같아지는 그런 K를 찾으면 우리가 K스타를 찾은 것이에요. 한번 계산하면 되겠죠. 이 식을 K에 대해서 풀면 됩니다. 바로 이 K스타를 찾는 것이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델타의 K, S의 A의 K의 3분의 1승인데 우선 양변을 어떻게 할까요? K의 3분의 1승으로 나누는 것이 좋겠습니다. K의 3분의 1승. 슬라이드랑 조금 다른데요. K의 3분의 1승으로 나눈 거죠. 그러면 이쪽은 분자도 K의 3분의 1승이고 분모에도 K의 3분의 1승이 되니까 다 캔슬 아웃 되고 이쪽만 잘 표현하면 되겠죠. K 나누기 K의 3분의 1승은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K의 1승 마이너스 3분의 1승, 그러니까 1 마이너스 3분의 1승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X의 A승 나누기 X의 B승은 이제 X가 같으니까 반드시 0보다 커야 되겠죠. X의 A 마이너스 B승이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한 것입니다. 그러면 left hand side는 델타의 K의 3분의 2승이 될 거고요. 1 빼기 3분의 1 하면 그 다음에 오른쪽은 S의 A만 남겠죠. 그 다음에 양변을 델타로 나눠줍니다. 그럼 이제 델타 없어지고요. 남는 것은 왼쪽은 K의 3분의 2승, 그 다음에 델타의 SA 이렇게 남고 이제 마지막으로 K에 대해서 풀어야 되니까 승수만 잘 정리하면 되겠죠. 또 하나의 성질은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성질을 또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X의 A승이 Y의 B승과 같다 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양변에 A분의 1승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러면 A승에 다시 A분의 1승을 해주면 얘는 이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 곱하기 A분의 1. 승수의 승수는 이제 승수끼리의 곱셈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은 마찬가지로 B 곱하기 A분의 1 이렇게 되고 제가 여기 이제 A분의 1승을 해준 건 의도적으로 2를 만들어 주려고 곱했을 때 1이 되는 값을 또다시 승수로 취해 준 것입니다. 그럼 이제 X는 Y의 A분의 B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 이 성질을 그대로 이용하면 이제 양변에 2분의 3승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2분의 3승. 그러면 이제 왼쪽에는 K만 남을 거예요. 2분의 3승. 그러면 left hand side는 둘은 곱해지면 1이 될 테니까 없어져서 K만 남고 이쪽에는 이제 S의 A의 델타의 2분의 3승만 남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 K의 값이 뭐냐면 스테디 스테이트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테디 스테이트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서 바로 그냥 현실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슬라이드에 나오긴 하는데 시간이 다 돼서 바로 이걸 현실에 적용해 보면 어떤 국가는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높고 어떤 국가는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낮잖아요. 왜 그럴까? 그들 국가들이 다 스테디 스테이트 수준에 있다라고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는데 어떤 국가의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높아요. 근데 그 또 다른 국가도 스테디 스테이트에 들어갔는데 그 국가는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이 낮아요. 그럼 왜 그럴까? 1인당 자본 스탁 차이가 왜 나타날까? 우리가 앞서 4장에서는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의 차이를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솔로우 성장 모형에서는 이건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거잖아요.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스테디 스테이 수준에 들어갔을 때 국가별로 차이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차이가 무엇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솔로 성장 모형을 보는 거고요. 솔로 성장 모형의 임플리케이션은 K스타가 높은 국가는 S가 높거나 A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혹은 델타가 낮거나 이렇게 솔로 성장 모형을 우리가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나머지 이야기들은 우리가 지금 1인당 자본 스탁 수준을 찾았고요. 관련된 나머지 얘기들은 이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